농부 톰 피네거는 오랜 세월 동안 깊은 한숨 늪지를 수십 번 돌아다녔고 그곳에서 온갖 것을 보는데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가 마주친 것은 즉시 지역 경찰에 전화를 걸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고 물속에 매우 작은 누군가가 누워 있으며 그것은 분명 인형이 아니라고만 반복했다. 경찰들은 신속히 도착했고 즉시 늪지로의 접근을 차단했다. 탁한 물속에는 정말로 작은 형체가 누워 있었다. 주변에는 투쟁의 흔적이 없었다. 단지 근처의 작은 부츠에 선명한 자국 하나와 젖은 땅 위의 천 조각뿐이었다. 이 세부 사항들은 감정에 보내진 첫 번째 단서가 되었다. 몇 시간 동안 경찰은 정확히 누가 발견되었는지 이해하려 했지만 마을에서는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다음 날에야 부부, 사라와 조나단 오코너가 경찰서에 왔다. 그들은 막내딸 에밀리가 전날 저녁 언니 피오나와 산책 중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알렸다. 부부는 침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감정 결과가 확인되었다. 발견된 것은 바로 불과 석 달 전에 발리모어로 이사온 가족의 막내딸 에밀리 오코너였다. 이제 수사는 그녀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완전히 집중되었다. 특히 에밀리를 마지막으로 살아서 본 피온에게. 그날까지 오코너 가족은 완전히 평범해 보였다. 사라와 조나단은 2018년 5월 초에 발리모어에 도착하여 마을 외곽의 작은 돌집에 정착했다. 이웃들은 새 주민들이 약간 떨어져 지냈지만 처음부터 따뜻하게 환영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이것이 흔한 일이었다. 새로운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고 친구를 사귀기 전에 항상 관찰한다. 조나단은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발리모어로 이사하기 전에는 아일랜드 동부의 큰 도시에서 일했지만 지인들에 따르면 가족은 항상 도시의 소란 없이 더 평온한 삶을 원했다. 사라는 이 조용한 곳, 그림 같은 언덕, 깨끗한 공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때때로 이탄을 캐러 가는 바로 그 늪지가 마음에 들었다. 집은 빨리 샀는데 마을 중심에서 단일 마일 떨어진 오래된 코티지였다. 그 장소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로 결정한 가족에게 이상적으로 보였다. 부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다. 최근 12살이 된 큰딸 피오나와 5살 어린 막내 에밀리. 교사들과 이웃들에 따르면 에밀리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렸고 지역 아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친구를 사귀었다. 그녀는 종종 집 마당이나 마을 가게 근처에서 다른 아이들과 노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반면 피오나는 언니와 완전히 반대였다.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항상 약간 거리를 두었다. 종종 혼자 산책했고 이웃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으며 게임이나 대화에 참여하라고 초대받으면 보통 거절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것을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교사들은 그 나이에 많은 청소년들이 비슷한 시기를 겪는다고 말했다. 부모들도 이것이 일시적이며 곧 저절로 지나갈 일반적인 청소년기 내성이라고 생각했다. 외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조나단은 계속 원격으로 일했고 사라는 새 집을 꾸미고 딸들을 돌보았으며 이웃들은 점차 오코너 가족의 평온한 생활 리듬에 익숙해졌다. 8월 15일 저녁까지 아무도 특이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사라는 딸들이 산책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미 오후 6시쯤이었고 여름날은 끝나가고 있었다. 소녀들은 종종 집 근처의 들판과 언덕을 산책하러 갔고 때로는 늪지에 들렀지만 항상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왔다. 그날 저녁 피오나만 돌아왔다. 사라는 즉시 언니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만 소녀는 에밀리가 지체되었고 조금 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기다리기로 결정했고 즉시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사라와 조나단은 수색에 나섰지만 곧 아무것도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에밀리가 세 친구 중 한 명에게 들렀을 것이고 아침에 돌아올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모두가 서로를 아는 작은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경고 없이 친구 집에 머무는 일이 한 번 이상 일어났다. 오코너 부부는 아직 지역 규칙에 익숙하지 않았고
시기상조로 당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소녀가 돌아오지 않자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제서야 사라와 조나단은 경찰에 갔다. 그 순간까지 그들의 삶은 절대적으로 정상적으로 보였고 어떤 주목도 끌지 않았다. 이웃 중 누구도 최근 조용한 마을에 도착한 평범한 가족에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었다. 이제 경찰은 바로 그날 저녁의 사건들을 주의 깊게 조사해야 했다. 피오나가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 사라는 처음에 이것을 단순한 어린이 싸움으로 받아들였다. 두 자매는 종종 저녁에 산책을 나갔고 때로는 싸우고 나중에 화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어머니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피오나는 침묵했고 시선을 피했으며 빨리 자기 방으로 올라가려 했다. 사라가 그녀를 멈춰 세우고 에밀리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큰딸은 감정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가 도망갔어요. 찾지 못했어요. 그 말은 너무 짧고 너무 평탄하게 들렸다. 마치 피오나가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라는 더 자세히 물으려 했지만 딸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냥 앞으로 달려갔어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갔다. 아버지 조나단은 어두워진 후에 집에 돌아왔다. 막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혼자 수색에 나섰다. 가장 가까운 길들을 돌아다니며 이름을 여러 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아마도 에밀리가 이웃집의 어떤 친구 집에서 밤을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부부는 마을에서 조기 공황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발리모어 같은 작은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경고 없이 친구들과 머무는 상황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이것이 전혀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웃 중 누구도 저녁부터 에밀리를 보거나 듣지 못했다. 그제서야 사라와 조나단은 상황이 일반적인 어린이 장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서 신문에서 피오나는 집에서처럼 차분하고 평온하게 행동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첫 설명을 기록했다. 우리는 산책을 나갔어요. 그녀가 앞으로 달렸어요. 내가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다렸다가 집으로 갔어요. 왜 즉시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피오나는 짧게 대답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경찰들은 경계했다. 12살 소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해 보였다. 그러나 교사 중 한 명이 피오나가 항상 내성적이었고 일어나는 일에 꽤 차갑고 거리를 두며 반응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자신의 언니에 관한 그 상황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나중에 부모들은 첫날 저녁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세부 사항을 기억했다. 피오나의 옷이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피오나는 늪지가 미끄럽고 자신이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사라는 세부 사항을 더 묻지 않았는데 이것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늪지대는 정말로 지나가기 어려웠다. 경찰이 그날의 연대기를 확인하기 시작했을 때 소녀들이 떠나고 피오나가 돌아온 사이에 45분이 지났다는 것이 밝혀졌다. 피오나는 이 시간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고 같은 말로 제안했다. 그녀가 앞으로 달렸어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결정적일 수 있었던 45분이 그녀의 이야기에서 빠졌고 이것은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이웃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즉시 가장 가까운 들판과 길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깊은 구멍과 진흙 땅이 있는 매우 위험한 구역이 곳곳에 있는 늪지를 조사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사람이 우연히 발을 헛디뎠을까 걱정했지만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 뒤에 뭔가 심각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 피오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거리를 두고 거의 무관심하게 행동했다. 사람들이 수색을 돕기 위해 오코노 집에 왔을 때 그녀는 조용히 계단에 앉아 땅을 바라보았다. 눈물도 걱정도 없었다. 경찰이 그녀와 대화하려 했을 때조차도
그녀는 완전히 평범한 일에 관한 것처럼 차분하게 대답했다. 곧 8월 15일 저녁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유일한 목격자는 피오나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말이 수사의 중심 부분이 되었다. 초기 검사 결과가 준비되었을 때 결론은 명백해 보였다. 사고. 지역 이탄지대는 성인도 쉽게 발을 헛디딜 수 있는 교활한 토양으로 슬프게도 유명했다. 하지만 범죄학자 중 한 명이 무시할 수 없는 세부 사항에 주목했다. 그의 보고서에는 그러한 사건의 전형적인 그림에 맞지 않는 특이한 표시에 대한 메모가 나타났다. 에밀리의 목에서 선명하고 깔끔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너무 규칙적이고 인공적으로 보였는데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얇은 금속 모서리가 있는 물체를 피부에 대댄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낙상으로 인한 우연한 타박상 같지 않았고 평범한 긁힌 자국 같지도 않았다. 자국은 선명하고 고른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완벽하게 기하학적인 형태였는데 이것은 즉시 그 출현의 우연적 성격을 배제했다. 전문가 보고서에는 흔적의 형태가 얽힌 선들이 하나의 형상으로 닫혀있는 타원형 장식과 유사하다고 자세히 명시되어 있었다. 범죄학자들은 몇 장의 상세한 사진을 찍고 크기를 주에 깊게 기록하고 피부 표면에서 미세 입자 샘플을 채취했다. 실험실 분석은 흔적의 은의 미세 입자와 정확히 발견이 이루어진 그 이탄지대에 특징적인 토양 조각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사관들의 첫 번째 가정은 표시가 에밀리가 착용한 어떤 장신구에서 남았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모들은 즉시 이 버전을 배제했다. 에밀리는 그런 것을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가족에서 이 자국과 형태가 유사한 유일한 장신구는 큰딸 피온에게 속한 오래되는 메달이었다. 메달은 아버지 쪽 할머니로부터 오코너 가족에게 전해진 가족 유물이었다. 독특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복잡한 켈트 무늬가 있는 장신구였다. 조나단은 발리모어로 이사한 직후 피온에게 메달을 선물했다고 확인했다. 이웃들과 학교 선생님들도 피오나가 거의 이 장신구와 떨어지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그녀는 학교에 있든 집에 있든 거리를 걷든 상관없이 그것을 항상 착용했다. 수사관들은 가족에게 발견된 자국과 비교하기 위해 메달을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사라는 즉시 피오나의 방에서 그것을 찾았고 물건은 감정을 위해 보내졌다. 몇 시간 후 범죄학자들은 결론을 내렸다. 메달의 장식이 에밀리의 목에서 발견된 흔적의 형태와 완전히 일치한다. 크기와 선들이 밀리미터의 10분의 1 정확도로 일치했는데 이것은 어떤 우연도 배제했다. 이 데이터를 얻은 후 수사관들은 메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수행했고 장신구의 내부 얇은 조각에 이탄지대에 바로 그 토양 입자가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물건이 단순히 에밀리의 피부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사건 장소와 직접 접촉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게다가 체인과 메달 자체에는 비극의 현장에서 분석을 위해 채취한 늪지 토양과 일치하는 신선한 진흙의 작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사실은 처음에는 평범한 사고처럼 보였던 사건에서 첫 번째 심각한 단서가 되었다. 이제 경찰은 일어난 일이 단순한 낙상이나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했다. 그들은 피오나의 메달이 어떻게 그녀의 어린 언니의 피부에 그렇게 뚜렷한 흔적을 남겼는지 이해해야 했다. 이 순간까지 오코너 가족은 상황과 비극의 희생자로 인식되었지만 이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언니의 장신구가 정확히 어떻게 동생의 피부에 그렇게 꽉 눌려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추가 수사의 중심이 되었다. 이것은 첫 번째 구체적인 단서였고 그 후 경찰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에밀리의 마지막 순간에 그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관심 대상은 그날 저녁 행동이 불분명한 유일한 사람인 피오나가 되었다. 범죄학자들이 메달에 대한 결론을 전달했을 때 수사관들은 부모를 경찰서로 소환했다. 테이블 위에 자국의 사진을 놓고 옆에 메달 자체를 놓았다. 사라 오코너가 사진들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다. 조서에는 간단히 기록되었다.
이것은 가족 유물입니다. 피오나가 착용했습니다. 이 말 후에 방에 침묵이 흘렀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단서와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첫 번째 직접적인 연결이 되었다. 그때까지 모든 것이 비극적인 우연처럼 보였지만 이제 관심의 중심에 구체적인 인물, 가족의 큰딸이 나타났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늪지, 날씨, 불행한 우연에 관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피오나를 부서로 초대했다. 규정에 따라 어머니가 동행했다. 신문은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눈물도 없고 변명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그녀는 한 점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 짧게 대답했다. 수사관이 그녀에게 메달을 보여주자 피오나는 차분하게 그것이 자신의 장신구라고 확인했다. 산책날 그것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게요 라고 대답했다. 망설임도 목소리에 두려움도 없었다. 단지 피로와 그녀의 나이에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무관심뿐이었다. 수사관은 보고서에 아이가 언니를 언급할 때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그녀가 일어나는 일의 심각성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거나 단순히 그날을 논의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장신구가 어떻게 사건 현장에 있을 수 있었느냐고 묻자 피오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이 말은 나중에 그녀의 행동 분석에서 핵심이 될 것이다. 사건에 초청된 아동 심리학 전문가들은 그녀가 말하는 억양이 가까운 사람의 상실에 대한 반응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할 것이다. 평온한 목소리, 한 점을 향한 시선, 불안의 표현이 완전히 없음. 경찰은 피오나가 그날 저녁 입었던 옷을 주의 깊게 검사했다. 밑단에서 비극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이탄 토양의 흔적과 작은 식물 조각들을 발견했다. 진흙은 신선했고 특징적인 늪지 냄새가 났다. 이것은 그녀가 실제로 에밀리가 사라진 순간 늪지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웃들 중 몇몇 증인들은 자매들이 깊은 한숨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알렸다. 아무도 누군가가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낯선 차도, 소리도, 제3자의 존재 흔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날 저녁 피오나와 에밀리가 그곳에 단둘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켰다. 모든 증언과 감정 결과를 대조한 후 피오나는 공식적으로 수사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인물의 지위를 얻었다. 이것은 고발을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녀를 주요 관찰 대상으로 만들었다. 수사관은 보고서에 기록했다. 피험자의 행동은 비정상적으로 차분한 상태를 유지한다. 언니에 관한 질문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없다. 메달을 언급하면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목소리 톤이 낮아진다. 아마도 감정의 억압이나 의식적인 주제 회피가 관찰된다. 이 순간부터 오코너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침묵이 시작되었다. 사라는 딸과 단둘이 있지 않으려 노력했고 조나단은 서류를 정리할 필요를 이유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집 밖에서 보냈다. 피오나는 거의 말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몇 시간씩 늪지 쪽을 바라보았는데 마치 누군가가 거기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수사는 최종적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경찰은 외부 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멈추고 가족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집중했다. 모든 관심이 피온에게, 그녀의 행동에, 그녀의 침묵에, 그리고 이 평온함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에 쏠렸다. 피오나가 수사에 관심이 있는 인물의 지위를 얻은 후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모든 단서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심은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순수한 과학, 측정하고 비교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피오나의 옷, 신발, 개인 물품에 대한 재분석을 수행했다. 주요 관심 대상은 그녀의 부츠. 그녀의 말에 따르면 실종 당일 언니와 산책할 때 신었던 바로 그것이었다. 실험실에서 범죄학자들은 밑창의 트레드에 끼인 토양 미세 입자를 추출했다. 토양의 구성은 에밀리가 발견된 장소에서 채취한 샘플과 일치했다.
그리고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일치한 것이 아니라 현미경 아래에서 깊은 한숨 늪지 구역의 독특한 이탄 덩어리, 이끼, 광물 내포물의 특징적인 조합이 보였다. 더욱이 화학 분석은 부추천에 흡수된 늪지물의 작은 입자의 존재를 보여주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신발은 최소 몇 분 동안 젖은 표면과 접촉했는데 사람이 단순히 가장자리에서 발을 헛디뎠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래였다. 이것은 피오나가 나중에 에밀리가 발견된 곳에 있었고 부추가 토양 아래층의 물과 진흙에 스며들 만큼 충분한 시간을 그 구역에서 보냈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음 단계는 유전자 감정이었다. 에밀리의 옷에서 그녀에게 속하지 않은 머리카락들이 발견되었다. 그중 하나는 마치 압력이나 마찰로 거기에 눌려진 것처럼 천섬유에 부분적으로 끼어 있었다. DNA 분석은 피오넥에서 채취한 샘플과의 완전한 일치를 확인했다. 이 일치는 무조건적이었고 우연한 오류를 배제했다. 결과가 수사부로 전달되었을 때 가능성과 사실 사이의 경계선이 사라졌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더 이상 큰언니가 단순히 어딘가 근처에 있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이제 그녀가 실종에 앞서 에밀리와 직접 접촉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보고서에 문구가 나타났다. 물리적 증거는 용의자의 사건 지역 존재와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한다. 수사관들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그림이 하나의 선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경찰은 피오나를 다시 신문했다. 그녀에게 감정 결과를 낭독하고 그녀의 말에 따르면 단지 길 옆에서 기다렸다면 어떻게 늪지의 흔적이 부추에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했다. 피오나는 얼굴이 변하지 않았고 울지 않았고 당황하지 않았다. 같은 평온한 톤으로 대답했다. 아마 실수로 너무 가까이 갔나 봐요. 그런 대답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수사관은 그녀의 행동이 놀람도 자신을 방어하려는 시도도 변명하려는 욕구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피오나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에서 거리를 두고 마치 모든 것을 옆에서 관찰하는 것처럼 보였다. 경찰에게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 보였다. 지질학, 유전학, 시간의 논리가 비극 현장에 피오나가 있었다는 것을 완전히 가리켰다. 이 단서들은 우연일 수 없었다. 모든 분석, 모든 샘플이 그날 저녁 자매들 사이에 그때 어른들 중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작업 방향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멈췄다. 모든 노력은 산책과 에밀리의 실종을 구분하는 마지막 45분을 복원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리고 이 짧지만 결정적인 시간의 중심에는 피오나 오코너가 있었다. 수사관들이 사실들을 확인하고 단서들을 분석하는 동안 교사들과 이웃들은 비극 후 며칠 동안 피오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이상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대했던 것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았다. 눈물도 당혹감이나 불안도 없고 단지 내성과 언니에 대한 대화에 대한 절대적인 무관심 뿐이었다. 학교 심리학자는 경찰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것에는 사건 후 피오나가 제한된 휴가를 거부하고 단 며칠 만에 학교로 돌아왔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그녀의 교사들은 상태를 감정적으로 거리를 둔 것으로 묘사했는데 마치 그녀가 옆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것 같았다. 자신의 메모에서 심리학자는 피오나가 에밀리에 대한 논의에서 완전한 감정 부재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질문을 받으면 소녀는 침묵하거나 단답형으로 대답했고 언니의 이름에 대한 어떤 언급도 피했다. 교사 중 한 명은 그녀에게 지원과 언제든지 대화할 가능성을 제안했던 것을 회상했다. 피오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공격성도 슬픔도 없었다. 단지 평온한 무관심. 이것은 너무 이례적이어서 교육자는 심지어 일지에 기록했다. 학생의 행동이 비전형적이며 심리적 문제 가능성. 경찰 보고서에는 오코너 가족의 이웃들과의 대화에서 발췌한 내용도 나타났다. 그들은 비극 후 피오나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내성적이 되었다고 알아챘다. 그녀는 접촉을 피했고
인사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극도의 필요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오코너 집에 온 이웃 중 한 명은 소녀가 동정의 말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단지 테이블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았는데 마치 주변에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경찰 조서에 기록된 또 다른 사실이 있었다. 수사관들이 집에 대한 추가 검사를 수행할 때 피오나의 방에서 그녀의 그림 몇 장을 발견했다. 이미지들은 명백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지만 충분히 불안했다. 얼굴 없는 사람들의 형상, 추상적인 선과 기호들, 늪지 풍경에 반복되는 모티프. 심리학자는 이 그림들을 연구한 후 그러한 창작물이 종종 내부 억압과 감정적 긴장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피오나의 인격에 대한 심리학자의 결론이 나타났는데 감정적 소외와 사회적 고립의 징후에 대해 언급되었다. 그는 이것이 비극에 대한 그녀의 관련성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명백히 깊은 심리적 어려움을 증언한다고 언급했다. 가족은 이 결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모들이 큰딸의 행동 때문에 심하게 괴로워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사라는 여러 번 그녀와 대화하려 했고 무엇을 느끼는지 물었다. 하지만 매번 피오나는 짧게 대답했다. 다 괜찮아요. 결국 사라는 시도하는 것을 멈췄다. 집에서 지배하던 침묵은 그녀에게 견딜 수 없게 되었다. 피오나의 행동은 그녀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지만 수사관들은 중요한 확인을 얻었다. 큰언니의 심리적 특성들이 일어난 일의 핵심 요인일 수 있다. 감정적 거리두기, 심각한 사건에 대한 반응 부재, 세부 사항 논의 거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경찰을 경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피오나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했다. 이제 수사에 남은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그녀의 냉담함이 겪은 충격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 뒤에 아직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 경찰이 피오나와 다시 한번 대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수사관은 무엇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난, 고백, 혼란스러운 설명. 하지만 소녀가 말한 것은 그 자신조차 놀라게 했다. 메달이 어떻게 에밀리의 피부에 그렇게 선명한 흔적을 남길 수 있었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에 피오나는 일주일 전에 이미 장신구를 잃어버렸다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단순히 자신으로부터 의심을 돌리려는 시도처럼 보였다. 하지만 소녀는 그들이 에밀리와 산책을 나가기 훨씬 전에 메달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늪지 근처에서 혼자 산책했고 장신구가 목에서 미끄러졌으며 찾지 못했다. 분실 이후 이미 며칠이 지났고 피오나는 심지어 어머니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즉시 이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라 오코너를 소환했다. 사라는 딸이 실제로 메달의 분실에 대해 알렸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것이 집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확인했다. 이 정보는 부서의 분위기를 바꿨다. 이제 경찰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했다. 수사관들은 오코너 집에서 반복적이고 철저한 수색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들은 피오나의 방, 거실, 다락방, 지하실, 집 주변 부지를 조사했다. 수색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모든 물건들이 조사되었고 선반, 서랍, 옷장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메달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수사는 다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피오나가 진실을 말하고 장신구가 실제로 더 일찍 분실되었다면, 그렇다면 이 장신구의 형태와 일치하는 에밀리 목의 완벽한 흔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피오나, 자신이 더 이상 착용하지 않았다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메달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소녀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이웃들과 그녀의 학교 친구들과 대화했다. 하지만 아무도 피오나가 장신구를 찾았거나 적어도 분실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없었다. 학교 선생님들은 소녀가 이전에는 항상 착용했지만 최근 며칠 동안 메달 없이 학교에 왔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주장하는 대로 정확히 거기서 그때 분실했다는 명확한 확인이 될 수 없었다. 추가로 깊은 한숨,
늪지 주변 지역을 확인했다. 자원봉사자들, 범죄학자들, 개들이 주에 깊게 토양의 매 미터를 조사했다. 나무 아래, 풀 속, 진흙에서 찾았지만 거기서도 장신구를 발견하지 못했다.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수사관은 중심 단서였던 메달이 물리적으로 부재한다고 자신의 보고서에 기록했다. 그것의 부재라는 사실은 수사를 동등하게 불편한 두 가지 변형 앞에 놓았다. 피오나가 수사를 혼란시키려고 장신구 분실 시기에 대해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늪지에서 그것을 찾아 가져가서 비극이 일어난 그날 그것을 사용했거나 전문가 범죄학자들은 에밀리 목의 흔적이 매우 신선하고 선명했으며 이것이 사건 전에 메달이 진흙이나 물에 오래 있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배제한다고 별도로 언급했다. 소녀들이 산책을 나간 바로 그날 저녁 장신구가 거기에 나타났어야 했다. 따라서 모수는 수사의 중심 수수께끼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피오나의 진술이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으며 메달은 실제로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감정들이 완전히 다른 것을 말했다. 누군가가 명백히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고 정확히 이 모순의 수사관들은 이후 집중했다. 메달을 찾을 수 없었던 후 수사는 논박할 수 없이 남아있는 유일한 실마리, 자국 자체로 다시 돌아갔다. 이번에는 물리적 접촉과 압력 흔적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범죄학자를 사건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정확히 그의 결론이 우연한 접촉 버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반박해야 했다. 전문가는 모든 사진과 측정을 주에 깊게 연구했다. 그는 자국의 형태, 윤곽, 깊이를 자세히 설명하며 명확성과 패턴의 균일성이 직접적이고 강한 압력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전문가는 그러한 형태와 깊이의 흔적이 장신구나 의류 품목과의 우연한 접촉으로는 결코 남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한 자국이 나타나려면 물체가 강하게 눌려지고 적어도 몇 초 동안 피부에 유지되어야 했다.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났다. 범죄학자의 평가에 따르면 그러한 자국에 필요한 압력의 힘은 성인 손의 의식적인 누르기와 비슷했다. 그는 가벼운 접촉이나 장신구의 우연한 낙하가 그렇게 깊고 선명한 흔적을 남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자국의 전체 면적에 걸친 압력의 균일성이 물체가 움직임 없이 고정되어 유지된 의도적인 접촉을 가리킨다고 별도로 언급되었다. 게다가 전문가는 정확히 언제 이 흔적이 형성되었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연조직과 압력에 대한 피부 반응 연구는 자국이 정확히 비극의 순간에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메달이 물에 잠기는 것이 일어났을 때 정확히 에밀리의 목에 눌려졌으며 사건 전이나 후에 그녀에게 남아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정보는 수사의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장신구가 우연히 떨어져 흔적을 남길 수 있었다는 버전은 최종적으로 의미를 잃었다. 수사는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 의도적인 물리적 영향의 성격을 가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얻었다. 경찰은 어머니와 함께 피오나를 다시 대화에 초대했다. 이번에는 수사관들이 새로운 세부 사항에 대한 소녀의 반응을 보고 싶어 범죄학자의 결론을 완전히 낭독했다. 하지만 피오나는 다시 완전히 침착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주에 깊게 듣고 단순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른다고 반복했다. 사라는 당황스러워 보였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전문가의 말은 거의 큰딸에 대한 고발처럼 들렸고 그녀는 동요를 숨기기가 어려웠다. 그동안 수사관들은 다른 누군가가 장신구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이웃들과 지인들을 다시 신문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누군가가 가족 유물에 관심을 가졌거나 심지어 단순히 그것을 손에 들었던 경우를 기억할 수 없었다. 메달은 항상 피오나의 목에 있었고 빌려주지 않았으며 외부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범죄학자의 결론은 수사관들이 우연의 버전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만들었다. 이제 비극의 순간에 메달이 의도적으로 에밀리의 목에 눌려졌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누군가가 명백히 그것을 손에 쥐고 상당한 힘을 가했다. 우연은 버전 목록에서 사라졌고 경찰의 모든 관심은 이제 그날 저녁 에밀리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었다. 수사가 이미 명백한 결론에 거의 도달했을 때 갑자기 그림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정보가 나타났다. 경찰이 수행한 오코너 가족의 재무조사는 첫눈에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밝혀냈다. 조나단 오코너의 은행 명세서에서 패트릭 머피라는 지역 농부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지는 큰 송금이 발견되었다. 더욱이 금액은 충분히 상당했고 일반적인 경제적 또는 가정적 지출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머피와 대화하고 싶어 했을 때 그가 문자 그대로 사라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웃들은 그가 8월 16일 이른 아침 서둘러 농장을 떠났다고 알렸는데 늪지에서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이었다. 경찰의 요청에 인터폴이 확인했다. 농부는 아일랜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동유럽 쪽으로 향했으며 어떤 연락처 정보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급한 출발 사실은 경찰을 경계하게 만들었고 이 선을 더 주의 깊게 연구하도록 만들었다. 조나단이 신문에 소환되었다. 처음에 아버지는 침착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송금에 대한 언급에서 눈에 띄게 긴장했다. 그는 머피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인정했지만 그것이 토지에 대한 지불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오랫동안 이웃의 토지 일부를 합병하여 자신의 부지 경계를 비밀리에 확장할 계획이었고 당국의 주의를 끌지 않고 나중에 이것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들에게 이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그들은 그러한 거래를 위해 왜 숨겨진 송금을 사용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일어난 일 후에 농부가 갑자기 나라에서 도망치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모든 것이 이상하고 극도로 의심스러워 보였다. 마을에서는 패트릭 머피가 이미 오랫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문도 떠오르기 시작했고 일부는 심지어 최근에 그를 긴장하고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보았다고 주장했다. 범죄학자들은 늪지에서 수집된 단서들로 다시 돌아가 농부의 사건 지역 존재를 가리킬 만한 것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거기서는 새로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참여로 인한 납치에 대한 버전이 이제 수사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 가설은 아버지의 행동의 이상함, 숨겨진 송금, 패트릭 머피의 갑작스러운 출발에 잘 들어맞았다. 조나단은 여전히 자신의 사건 버전을 고집했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큰 회의론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전문가들이 조나단의 통화를 확인하고 비극 전날 밤늦게 머피와의 여러 통화를 발견한 후에는 수사관들은 농부의 연결고리와 그의 마지막 행동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가 자신의 흔적을 감추고 도망가기 위해 오코너 가족의 비극을 이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실종이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과 직접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버전들 중 어느 것이든 이제 완전히 존재할 권리가 있었고 수사관들은 그중 어느 것도 무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오나와 비극에서의 그녀의 가능한 역할에 완전히 집중된 것처럼 보였던 사건에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났다. 수사관들은 도망친 농부의 인물이 정확히 어떻게 그 운명적인 저녁의 사건들에 들어맞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과 모든 증인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 경찰이 아버지의 이상한 재무 거래를 해명하고 실종된 농부를 찾는 동안 팀의 다른 부분은 오코너 가족의 개인 생활을 계속 연구했다. 수사관들은 알고 있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그 저녁 훨씬 전부터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 피오나의 방을 재검사할 때 오래된 가구 뒤에서 그녀의 개인 일기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남의 눈에서 숨기려 한 것처럼 보였다. 일기의 페이지들은 수사의 비극 훨씬 전에 피오나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처음으로 볼 기회를 주었다. 기록들은 차분하게 작성되었지만 각각은 피오나가 특히 에밀리와 관련된 내부 문제들을 얼마나 깊이 겪었는지 보여주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어린 언니와 자신을 비교했고 부모들에게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여러 번 썼다. 발리모어로 이사하기 전에 작성된 기록 중 하나에서 소녀는 이렇게 썼다. 엄마가 에밀리에게 미소 지을 때
내가 옆에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때때로 나는 엄마가 그녀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옳고 착하지만 나는 항상 뭔가 잘못하니까요. 그러한 노트들은 정기적으로 반복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감정적이 되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소녀가 자존감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언니에 대한 깊은 질투를 느꼈을 수 있으며 이것이 그녀의 나이에 특히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수사관들은 부모가 큰딸의 내면적 경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소녀들의 어머니 사라와 다시 한번 대화하기로 결정했다. 사라는 마지못해 피오나가 때때로 언니와 소통한 후 내성적이고 짜증스럽게 변하는 것을 알아챘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한 번은 가족 축하 행사에서 에밀리가 또 다른 선물을 받았을 때 피오나가 급하게 그리고 거의 시범적으로 문을 쾅 닫으며 방을 떠났던 것을 기억했다. 나중에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나는 결코 에밀리처럼 되지 못할 거고 당신들 모두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사라는 그 순간 이것이 단순히 저절로 지나갈 청소년기의 과장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큰딸의 감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추측하지 못했다. 그녀는 또한 피오나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거의 하지 않고 침묵하고 모든 것을 내부에 간직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확인했다. 어머니의 이러한 회상들은 이전에 이미 소녀의 내성과 감정을 억압하는 경향에 주목했던 학교 심리학자의 결론과 일치했다. 경찰은 가족 내부의 관계에 대한 더 넓은 그림을 보려고 퍼즐의 개별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일기의 기록들은 피오나가 무언가 나쁜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단순히 억압된 감정과 오해로 가득 찬 그녀의 내면 세계를 반영했다. 수사관들에게 자매들 사이의 관계가 외부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구름 없이 맑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모든 새로운 사실, 모든 새로운 기록이 아무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고 어쩌면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소녀의 초상에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 수사관들에게는 이러한 내부 문제들이 더 심각한 무언가의 원인이 될 수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 남았다. 이제 그들은 이 모든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갈등들이 정확히 어떻게 그날의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기 위해 오코너 가족의 삶의 상황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했다. 수사관들은 두 번의 신문을 동시에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방에는 가장인 조나단 오코너가, 두 번째 방에는 그의 큰딸 피오나가 있었다. 둘 다 긴장해 보였지만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동요를 숨기려 했다. 이날 수사는 최종적으로 파악해야 했다. 정확히 어떤 흔적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조나단은 긴장하며 셔츠를 고쳤고 명백히 수사관의 시선을 피했다. 송금과 농부 패트릭 머피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는 즉시 변명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실제로 지역 당국 몰래 토지 부지를 확장하려 했다고 인정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돈은 늪지에 인접한 작은 부분의 영토에 대해 송금되었으며 그곳에 추가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다. 조나단은 더듬거리며 말했고 자주 멈췄으며 마치 각 단어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농부와 소통할 다른 동기가 없었다고 완고하게 주장했다. 바로 그때 옆방에서 수사관은 피온에게 차분하게 같은 질문들을 했다. 그녀의 대답은 반대로 문자 그대로 몇 분마다 변했다. 처음에 소녀는 에밀리와 산책했고 단순히 시야에서 놓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갑자기 언니가 도망갔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초기 버전으로 돌아갔지만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세부 사항들을 추가했다. 수사관은 피온에게 완전히 표현할 기회를 주며 모든 단어를 주에 깊게 기록했다. 두 방 사이에서 경찰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진술을 비교했다. 조나단과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농부가 우연한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더 명확해졌다. 조나단은 벌금과 지역 행정부와의 문제를 두려워하며 머피와 얼마나 오래 그리고 비밀리에 협상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에는 이러한 재무거래를 에밀리의 실종과 연결시킬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수사관들은 인터폴로부터 농부 머피가 정확히 축적된 부채와 법과의 문제 때문에 도망쳤으며 이 출발이 오코너 가족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간에 피오나의 신문은 점점 더 긴장되고 있었다. 수사관은 그녀에게 감정과 메달의 흔적에 대해 상기시켰을 때 소녀가 긴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챘다. 다시 한번 진술을 바꾸며 피오나는 이제 단순히 메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에밀리가 스스로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왜 이전에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느냐는 명확화 질문에 소녀는 침묵했고 시선을 돌렸다. 그 사이 조나단은 농부에 대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종결했다. 제시된 은행 문서들, 매매에 대한 확인서들, 심지어 거래 공식화를 도왔던 변호사의 증언까지 그의 말을 완전히 확인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농부와의 선을 거짓으로 인정했다. 조나단은 가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지만 그의 명성은 크게 손상되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를 떠났는데 이제 모든 의심이 다시 그의 가족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 사이 피오나는 자신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는 것을 느끼며 더욱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소녀는 명확하게 대답하는 것을 멈췄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며 말들은 일관성을 잃었다. 그녀는 완고하게 눈 맞춤을 피했고 다시 첫 번째 버전으로 돌아가 수사관에게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확신시키려 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수사는 중요한 중간 결론을 내렸다. 피오나의 진술은 수많은 모순과 세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 소식은 이미 주변 사람들의 거의 모든 신뢰를 잃은 오코너 가족에게 또 다른 무거운 타격이 되었다. 이제 경찰은 제3자의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피오나에게만 집중했다. 매 시간마다 범인은 점점 더 좁아졌고 소녀는 지원 없이 사방에서 명확한 답이 없는 질문들에 둘러싸여 이 극적인 이야기의 중심에 혼자 있게 되었다. 1년의 피곤한 신문과 끝없는 확인 후 수사관들은 자매들이 일반적으로 산책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을 다시 한번 주에 깊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들은 이미 이 길을 여러 번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더 천천히 그리고 더 주에 깊게 걸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조사했다. 바로 그때 직원 중 한 명이 길에서 말 그대로 몇 걸음 떨어진 작은 배수도랑에서 금속의 약한 반짝임을 알아챘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진흙 속의 잎사귀와 작은 쓰레기로 약간 덮여있는 모든 수사관 팀이 그렇게 오래 찾던 메달이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 장소는 즉시 경찰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깊은 한숨 늪지에서 오코너 집으로 가는 길에 정확히 위치했는데 이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다. 물건이 단순히 분실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려진 것이다. 만약 산책 중에 우연히 떨어졌다면 사건 현장 자체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리 없었다. 범죄학자들은 발견 위치를 기록하고 추가 연구를 위해 그것을 조심스럽게 압수했다. 실험실에서 메달은 철저한 감정을 거쳤다. 진흙과 물에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신구는 충분히 잘 보존되어 있었고 특히 전문가들이 선명한 지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걸쇠가 그러했다. 그것들을 이전에 얻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명백해졌다. 지문은 피오나에게 속한 것이었다. 이 발견은 일어난 일 훨씬 전에 메달을 잃어버렸다는 소녀의 모든 이전 버전들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제 장신구가 바로 그날 저녁 그녀의 손에 있었고 늪지에서 일어난 후에 도랑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감정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은 남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피오나가 그것이 언니의 목에 흔적을 남긴 후 의식적으로 물건을 제거했다는 반박할 수 없는 확인이었다. 수사관들은 사라와 조나단을 다시 소환하여 그들에게 이 소식을 직접 전하기로 했다. 사라는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헤맸는데 마치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조나단은 단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부부는 더 이상 명백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큰딸이 진실을 숨긴 것뿐만 아니라
주요 단서를 제거하며 의도적으로 모두를 오도하려 했다는 것을. 이 사건과 동시에 수사관들은 피오나와 또 다른 대화를 했다. 메달을 찾았다고 알렸을 때 소녀는 모든 신문 시간 동안 처음으로 눈에 띄게 긴장했다. 그녀는 메달이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려 했고, 그 다음 장신구를 잃어버렸다는 버전을 다시 반복했지만 이미 전혀 확신이 없었고 그녀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소녀는 침묵했고 시선을 옆으로 돌리며 수사관들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이제 경찰은 오랫동안 부족했던 것, 피오나를 그날의 사건들과 직접 연결하는 반박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를 손에 넣었다. 수사의 2단계에서는 더 이상 버전을 확인하고 그녀의 모순된 진술에 대한 설명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서 발견된 메달은 비극 현장에 그녀가 있었다는 것과 일어난 일에서 자신의 역할을 숨기려는 의식적인 시도를 명확히 확인했다. 수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단순히 단서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두가 내성적이지만 완전히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소녀가 저지른 행위의 동기를 이해하려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다음 신문에서 수사관은 피온에게 발견된 메달을 제시했다. 물건을 테이블 위에 그녀 바로 앞에 놓았다. 소녀는 즉시 장신구를 알아보고 그것이 자신에게 속한다고 확인했다. 이번에는 메달이 사건 훨씬 전에 분실되었다는 이전 버전들을 반복하지 않았다. 수사관은 메달의 걸쇠에서 전문가들이 그녀의 지문을 발견했으며 이것이 그녀의 초기 진술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알렸다. 변명하거나 설명을 찾으려 하는 대신 피오나는 차분하고 간단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녀는 늪지 근처 산책 중에 그녀와 에밀리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고 자신이 언니를 물에 밀어 넣었다고 확인했다. 그녀는 또한 에밀리가 나올 수 없었다고 덧붙였지만 소녀는 어떤 눈에 띄는 감정이나 후회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수사관에 의해 공식 조서에 기록되었다. 고백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오나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똑바로 있었고 수사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조서에는 고백 순간 그녀의 감정 상태가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침착하고 무관심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별도로 기록되었다. 신문 후 경찰은 늪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피오나의 관련성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확인을 얻었다. 이 순간부터 수사의 모든 노력은 더 이상 누가 행위를 저질렀는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끈 이유들에 집중되었다. 피오나의 고백 후 수사관들은 그날 저녁에 사건 순서를 상세하게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범죄학자들과 피오나 자신으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도움으로 늪지에서의 사건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한 연대기가 작성되었다. 확립된 사실들에 따르면 자매들은 오후 6시쯤 집을 나섰다. 그들은 깊은 한숨 늪지 쪽으로 좁은 길을 따라 익숙한 경로를 따라갔다. 늪지 토양에서 전문가들은 해안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춘 두 소녀의 신발 흔적을 기록했다. 거기서 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갈등의 원인은 에밀리가 피온에게서 가져가고 돌려주기를 원하지 않았던 메달이었다. 큰언니가 그것을 되찾으려 했고 그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땅의 흔적들의 성격과 방향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매들 중 한 명의 급격한 이동과 균형 상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감정 결과로 판단하면 에밀리는 그 후 물에 빠졌다. 낙하 장소는 즉시 상당한 깊이가 시작되는 곳에 있었고 해안은 혼자 나오기에는 너무 미끄럽고 지늘기였다. 에밀리가 물에 있을 때 큰언니는 메달을 손에 쥐고 있었고 바로 그때 물건이 힘있게 어린 것의 목에 눌려졌으며 나중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 특징적인 흔적을 남겼다. 사건 후 피오나는 똑같은 길로 돌아왔다. 집으로 가는 중간쯤에서 그녀는 장신구를 제거했고 배수도랑에 그것을 버렸는데 이것 역시 경찰에 의한 그것의 발견 장소로 확인되었다. 집을 나선 순간부터 피오나가 돌아온 때까지의 시간은 약 45분에 해당했으며 이것은 수사의 결론들과 완전히 일치했다. 이 정확한 재구성은 수사관들이 그날 저녁 사건들의 완전한 그림을 얻고
이전에 피오나가 제공한 진술의 어떤 불일치도 제거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 수사 앞에는 그러한 행동으로 이끈 동기를 이해하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피오나 오코너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는 2019년 봄에 시작되었고 범죄의 상황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때문에 즉시 주목을 끌었다. 모든 사실들은 이미 확인되었다. 고백, 발견된 단서들, 감정들에 의한 일치들. 문제는 유죄성에 있지 않고 단지 12살이었던 사람의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있었다. 검찰은 피오나의 행동이 의식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물건을 숨겼고 거짓 진술을 했으며 수사를 혼란시키려 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증언했다. 기소 측의 의견에 따르면 나이는 정당화로 작용할 수 없었다. 변호사들은 반대로 현저한 감정장애와 인격장애에 대해 언급된 정신과 결론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피오나를 내성적이고 공감 능력이 약하며 급격한 기분 변화와 자기 고립 경향이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보고서에는 갈등의 순간에 그녀가 충동적으로 행동했으며 강한 내부 긴장과 언니에 대한 축적된 질투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법원은 모든 결론을 검토하고 부모, 교사, 전문가들의 증언을 들었다. 결국 2019년 4월에 판결이 낭독되었다. 피오나 오코너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그녀에게 표준 처벌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미성년자를 위한 전문 폐쇄 시설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찰 하에 있어야 했다. 이 결정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완료했지만 가족 내부의 비극으로 이끈 것에 대한 질문을 제거하지 못했다. 재판 절차가 끝나고 언론이 점차 다른 사건들로 전환했을 때 오코너 가족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단계가 시작되었다. 사건의 공식적인 종결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의 결과는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판 몇 달 후 부모가 이혼을 결정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사라와 조나단은 더 이상 일어난 일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의 공동 생활은 파괴되었다. 마을 외곽의 집은 매물로 나왔고 곧 가족은 영원히 발리모어를 떠났다. 이웃들과 지인들 중 누구도 그들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들은 공공 영역에서의 완전한 사라짐을 선택했다. 피오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찰해 전문 시설에 있었다. 그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밝혀진 감정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 치료 프로그램이 지정되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늪지에서의 그날 저녁의 사건들은 오코너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이것에 대해 소리내어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야기는 끊임없이 자신을 상기시켰다. 일부 가족들은 자녀들이 늪지 근처에서 노는 것을 금지했고 그 장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쁜 평판을 얻었다. 공식적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이 이야기의 각 참여자에 대한 결과는 영원히 남았다. 법원과 판결은 법적 종지부를 찍었지만 부모도 피오나 자신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의 가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고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발리모어는 다시 조용한 장소가 되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곳이 되었다.